기업 구조 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이 늪에 점차 빠져나가는 국면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특화된 교육을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을 인재화해야 된다. 이 책에서도 항상 이제 교수님하고 대화 나눠보면 이제 결국에는 경제에서 중요한 게 주체들의 역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래서 투자도 얘기하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가게. 그리고 이제 기업 컨설팅 하시고 강연하시니까 기업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네. 그리고 이런 경제 상황이 오기 때문에 정부는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다. 사실 이게 핵심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는 지금까지는 가계 얘기를 한 거예요. 네. 여러분들 피벗의 시대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대응하셔야 된다. 맞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시장을 좀 크게 이렇게 시즈널리티하게 보시라. 맞아요. 그걸 얘기하신 거. 우리가 이제는 지금 가계 얘기, 여러분들한테 가계 얘기를 지금 막 1시간 반 동안 한 거고, 자, 이제 기업과 정부가 남아있는 거예요. 네. 자, 근데 대한민국과 국한해 볼게요. 네. 대한민국이 예를 들어서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막 빠져요. 그러니까 뭐 어떤 분들이 이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한국 경제가 이렇게 안 좋고 사실은 뭐 안 좋다. 그런데 그 기반에는 사실은 예를 들어서 구조적인 측면이 좀 있는 거잖아요. 환율이라든가 거시경제 정책이라든가 뭐 불확실성도 크고. 자, 이런 피벗의 시대. 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얘기하시는 이 시대, 새로운 시대를 맞이해서 기업은 뭐가 가장 중요한가요? 야, 이거 너무 중요한 얘기 하셨네요. 기업 이야기도 하고 정부 얘기도 좀 해야 될 텐데 기업은 지금 현재 방향성을 찾아야 됩니다.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이제 댓글 같은 걸로 이게 표현하시기를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표현하고 있는데 기업도 역시 각자 도생의 시대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특히 가장 강조하고 싶은 것이 우리 한국 경제의 가장 약한 고리를 하나하나 꼽아라 그러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이제 자영업자와 중소기업이라고 좀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제 중소기업과 자영업자가 힘들다 보니까 어떻게 힘드냐 하니까 부채를 상환할 수 없는 상황까지 놓여서 이게 금융부실로도 연결되는 상황. 그래서 특히 이금융권이 좀 힘듭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약한 고리를 좀 꼽고 싶은데, 그래서 이 중소기업들 같은 경우도 특히나 부채를 상환해내기 힘들 만큼 굉장히 많이 힘든 상황까지 놓여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많이 얘기하는 이제 한계 기업이라고 하죠. 이자를 갚지 못하는. 그래서 지금 심지어는 90일 동안 그 연체를 계속하고 있는 그걸 이제 우리 부실채권이라고 하는데 부실채권 비율이 뭐 10%를 이미 초과해버린 저축은행, 그러니까 건설사 중소기업의 경우에는 특히 부실채권 비율이 10%를 이미 초과해버린. 그러면 이게 금융부실이면 떠안아진 거예요. 정말 지금 같은 경우는 적극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된다라는 의견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게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기업 자체의 구조조정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네. 기업 내부적으로? 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인데요. 기업 내에서 인사권을 쥐고 있고 기업 내에서 헤게모니를 쥐고 계신 분들이 사실은 이건 정말 드리기가 어려운 표현인데 스스로 결단을 내리셔야 됩니다. 정말 이 혁신하는 기업들 한번 보세요. 플랫폼 기업들 보세요. 로테이션이 얼마나 심합니까? 3년 안에 다 바뀝니다. 그런 기업들이 혁신합니다. 근데 소위 말하는 뭐 제가 공사가 안 좋은 기업이다라는 평가를 하는 게 아니에요. 혁신하지 않는 기업 보세요. 다 30년 다 다닙니다. 그게 안 좋은 거라는 행태가 아니라 지금 적극적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해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기업은 지속 가능해야 돼요. 지속 가능한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기업 내부적으로 혁신을 이루어야 되는데 근데 생산성이 떨어지는 그런 인력들이 계속 적체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들 스스로 혁신을 하든가 아니면 스스로 나와서 다른 뭐 삶의 이모작을 고민을 하시든가 이건 굉장히 조심스러운 표현이지만 그렇게 안 하면 다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안 하면 다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그렇게 다 같이 쓰러지기 때문에 누군가는 결단을 내려야 돼요. 지금 그런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산업의 구조조정이 필요하고 기업 내 구조조정이 필요한 상황까지 와 있습니다. 기업의 의사결정이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에 와 있다라는 말씀을 좀 강조하고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나라의 주력 산업들 보시면 10년 전하고 20년 전하고 똑같습니다. 여러분 S&P 500 지수 상위 10대 기업 보세요. 10년 전하고 계속 바뀌잖아요. 5년 전하고 바뀌잖아요. 계속 바뀌는 겁니다.
그 바뀌는 기업들의 인적 구성도 계속 바뀌는 겁니다. 바뀌어야 돼요. 근데 바뀌는 구조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산업 구조 조정도 이루어야 되고 기업 내 구조 조정도 이루어야 되는데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임에는 틀림이 없어요. 저도 이제 말뿐이라고 할지도 몰라요. 어쩌면. 저도 저 스스로 그 말씀을 드리지만 그게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저도 생각합니다만 정말 이럴 때일수록 정말 결단을 내려야 될 상황이지 않나. 그러니까 가장 어려운 의견과 조언을 좀 드려본다면 산업구조조정, 기업구조조정이 필요하다. 그렇지 않으면 다 같이 이 늪에 계속 점차 빠져나가는 국면에 놓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저는 의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산업과 기업의 네. 구조조정의 핵심은 인력이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거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게.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게 상대 주요국들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열 위에 있는 게 기술력인데 그 기술력의 원천은 인적 자본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인적 자본밖에 없기 때문에 인적 자본의 혁신이 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속적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다를 수 있는 것은 그거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나머지는 오히려 일본보다 열위하다라고 생각까지 해요. 그런 면에서 일본을 반면교사 삼아서 일본처럼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예를 들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10년 전, 20년 전, 30년 전 산업구조랑 지금하고 똑같이 유지된다면 일본처럼 가는 거거든요. 산업구조적으로 뭔가 다른 모습으로 가도록 정말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은 정말 말만 번지르는 게 아니라 뼈를 깎는 고통이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정말. 그거는 저도 어쩌면 이렇게 말씀으로 드리니까 편한 말씀이 될지 모르지만 뭐 기업의 의사결정자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액션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근데 참 이게 저도 회사를 다녀보면 고용 당하는 입장에서 사실 인생이 전부고 그렇죠. 그렇죠. 이게 쉽지 않단 말이죠. 그러니까 쉽지 않죠. 지금의 고용구조상에서도 이런. 그렇죠. 그러면 교수님 이게 잘 안 된다. 그러면 차선책이 있으셔야 될 거 아닙니까? 이 구조조정이 안 된다. 저는 그 차선책은 이게 좀 역시 이름이 좀 번지르르한데 이걸 소위 말하는 리스킬, 업스킬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계속 인적 자본 가지고만 고민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밖에 다른 자본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자원이 없잖아요. 노동, 토지, 자본. 생각해보면 생산 요소가 또 없어요. 네. 다른 게 있으면 그거 가지고 고민하면 돼요. 근데 그런 거 가지고 고민할 거리가 없기 때문에 계속 인적 자원 가지고만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인적 자원을 가지고 업스킬 하는 거예요. 하나가. 그리고 리스킬 하는 거예요. 인적 자본의 재배치를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게 뭐냐면 기존에 예를 들면 뭐 디자인 역량이 뛰어난 하나의 인력이 있어요. 그러면 그 인력이 뭐 AI 역량 강화를 해서 AI를 활용한 디자인 역량 있는 인재로 성장시켜요. 그런 업스킬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예를 들면 난 디자인 역량이 있어요. 근데 경영 기획 능력도 가져요. 리스킬이죠. 그래서 디자인 역량과 경영 능력을 갖춘 훌륭한 인적 자원이 돼요. 뭐 그런 식으로 해서 한 명 한 명의 생산성을 끌어올리는 거죠. 뭐 예를 들면 그런 교육과 훈련을 통해서 업스킬, 리스킬과 같은 방향으로서의 전략적 재배치 그런 경영 전략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잘 되는 기업들도 역사를 보면 구조조정에서 슬림화하고 또 다른 혁신을 만드는 기업도 있지만 완전히 산업구조를 재편을 통해서 새로운 산업을 하고 또 같이 함께 또 그 길을 가는 회사들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뭐 지위가 지금 좀 어렵지만 예전에는 예를 들어서 에너지 회사에서 환경 회사로 번모하고 뭐 그런 기업들 예처럼 뭔가 기업들이 그런 어떤 혁신 사업을 찾고 그리고 방향성을 찾는 게 되게 중요해 보입니다. 그런데 그런 차원에서 저는 정부의 역할이 또 필요하다고 봐요. 그죠? 네. 그러면 저희가 경제를 얘기할 때 정부 정책을 이야기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안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지금 정부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게 너무 이제 뻔한 질문이지만, 네. 그러니까 어쨌든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경제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건 교수님의 전망이 아니에요. 네. 지금 정부가 지향하고 있는 그런 경제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런 게 있나요? 정부가 지향하는 거. 제가 정부가 아닌데 저한테 아니 정책을 이렇게 발표하는 걸 보시고 예. 어떤 지향점이 있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난 서민 경제 살릴 거야. 아니면 나 수출 주도 성장이야. 아니면 나 내수 경제 중심이야. 네. 아니면 난 기업 경영 중심이야. 기업의 뭐 방향성이야. 이런 것처럼 난 국민의 뭐 자산을 올려줄 거야.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이 정부는
목표가 있다고 생각하세요? 제시한 목표는 있는데 제시한 목표가 말은 있지만 액션은 없다. 제가 뭐 지금은 종교가 없지만 그 모태신앙 출신이거든요. 그 출신이라고 합니까? 모태신앙입니다. 지금은 종교가 없으니까. 대단한 출신이세요.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없으니까. 지금은 안 믿고 있으니까. 저희 어머니께서 정말 자주 저한테 강조해 드렸던 표현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행함이 없는 정책 방향이죠. 네. 혁신성장. 혁신성장이죠. 혁신성장의 핵심은 뭘까요? 그러니까 제가 그 피크 코리아라는 그 표현은 제가 그 아까 5년 경제전망서에서 제가 가장 정말 애착을 가지고 썼던 그 부분이 2부의 첫 번째 장인데 이 피크 코리아라고 썼던 그 이유는 우리 한국 경제 성장률이 내년에 둔화된다에 초점을 둔 게 아니라 실질 성장률이 아니라 잠재 성장률 자체가 레벨 다운 된다에 초점을 둔 거예요. 네. 이게 가장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재 성장률 자체가 떨어진다. 그러니까 우리 앞으로 그냥 성장의 기대치가 떨어진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냥. 근데 그 잠재 성장률을 계산할 때 보통 이제 세 가지거든요. 노동 투입, 자본 투입, 총 요소 생산성. 이렇게 세 가지를 더해서 이 값을 이제 잠재 성장률이라고 하는데, 근데 노동 투입은 앞으로도 늘어날 리가 상대적으로 없어요. 인구가 감소. 예, 예. 근데 물론 늘리기 위해 노력할 수는 있어요. 예를 들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를 늘린다든가, 뭐 예를 들어서 65세 이상 인구의 노동 참여를 뭐 한다든가 뭐 있어요, 방법은. 근데 어쨌든 장기적으로 이것은 어려운 일이에요. 자본 투입은 어쨌든 잠재 성장률이 둔화하는 마당에 해외에 직접 투자가 늘어나거나 할 만한 여건은 통제하기가 어려워요. 그럼 마지막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그 레고 블록, 그 맨 위에 있는 레고가 총 요소 생산성, 쉽게 말해서 생산성이에요. 그러니까 하나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게 생산성이에요.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여기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요. 그럼 생산성을 어떻게 올리느냐? 이게 R&D입니다. 그래서 제가 24년 예산안 발표할 때 정말 많이 분노했던 겁니다. R&D 예산을 줄인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제가 공학자도 아니지만 R&D 예산은 늘렸다 줄였다 하는 성격의 것이 아닙니다. 우리나라가 가져갈 수 있는 게 오로지 기술인데 우리나라가 미래에 가져갈 수 있는 게 오로지 기술밖에 없다고요, 우리가. 중국의 추격으로부터 격차를 벌려갈 수 있고 우리가 먼저 산업적으로 도약하고 미래를 그림 그리고 생산성을 끌어올릴 수 있는 게 기술이에요. 그리고 예를 들면 경영 방식을 혁신한다든가 일하는 방식을 전환한다. 이게 다 생산성이거든요. 아까 업스킬, 리스킬 이런 거.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교육입니다. 저는요, 인구가 감소하고 학령 인구가 줄어도 교육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엉뚱하죠. 왜냐하면 1인당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거든요. 학령 인구가 줄으니까 교육 예산 줄여라. 이것은 1인당 교육 예산을 줄여야 된다는 판단이잖아요. 저는 1인당 교육 예산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과거의 교육과하고 똑같이 가자는 뜻이잖아요. 한 명 한 명의 교육을 더 강화해서 그동안에 하지 않았던 특화된 교육을 만들어서 한 명 한 명을 인재화해야 된다. 저는 여기다 뭐라 썼냐면 전 인구의 인재화. 그 전인구님 아니죠? 전 인구한테 제가 자주 해요. 듣고 있냐? 인구야? 전 인구의 인재화. 진짜요. 전 인구의 인재화. 조만간 봬요. 네. 전 인구의 인재화. 그러니까 우리가 잠재 성장률을 둔화시키지 않도록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지금으로서 그거 하나라고 생각하고 R&D에 집중 투자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우리나라의 전체 이 R&D 투자 규모가 정부 R&D 예산이 25면 민간 R&D 규모가 75가 붙어요. 그게 100이 돼요. 그러면 정부 예산이 25였던 게 20으로 줄면 민간도 같이 줄어요. 그러니까 공공의 마중물 역할을 하는구나. 왜냐면 이거 1억 줄게 너 2억 써 이런 느낌이에요. 그러면서 R&D 예산을 공유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위험해요. 그래서 제가 빙산의 일각만 소개한 겁니다. R&D 예산이 줄어들 때 발생하는 일. 근데 R&D 예산을 줄일 때 근거가 뭐였냐면 R&D 뭐 카르텔 뭐 이런 문제를 지적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제가 자주 얘기했던 게 뭐냐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음주운전 사고가 많아요. 네. 그럼 음주운전을 줄여야지 운전을 못하게 할 거예요? 음주 단속을 하든가 해야지 운전을 못하게 할 거냐고요. 음주를 못하게 한 거 아니에요? 음주를 못하게 해야죠.
예? 맥을 탁탁 끊으시네. 제가 잘못했어요? 잘못 말했나요? 아니, 멋진 말씀. 맞습니다. 카르텔을 막아야죠. 맞아요. 그리고 카르텔이 R&D에만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네. 나머지 12대 부문에 다 발생합니다. 제가 핵폭탄 던지는 게 아니라 다 알고 계세요. 그러니까 제가 이게 제안한 건 뭐냐면 두 번째 한국으로 만들자고요. 제발 지금 이 시점을 피크 코리아라고만 수용하지 말고 두 번째 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던진 겁니다. 교수님의 말씀 어쨌든 혁신을 위해서는 기업 구조 조정, 뭐 R&D 예산, 교육비 다 일관되게 한 방향이네. 결국 인적 자원이 그렇네요. 혁신이네. 다 같은 말로 되는 건데. 그러니 부동산도 인구 이동. 인구에 대해서 관심 많은 사람입니다. 원래. 인구. 우리나라 그 대한민국 사람들이 가장 잘하는 건 뭔가요? 보시기에. 인구 관심 있다고 해서 갑자기 궁금해졌습니다. 그러니까 경쟁력 차원에서. 경쟁력 차원의 뭐 산업적인 관점에서 말씀. 네, 그렇죠. 거기에 이제 집중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를 들어서, 그러니까 여기 책에서도 이제 AI 얘기도 하셨지만. 네네. 그러면 이게 충돌되는 게 있잖아요. 예. 대한민국은 막 예를 들어서 인적 자원에 막 투자했어요. 근데 AI가 갑자기 막, 와서 예. 사람들이 이제 막 놀아야 돼. 네.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그것처럼 우리는 뭔가 장점을 잘 봐야 되는데. 뭐 너무나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우리나라가 제일 잘하는 건 ICT죠. ICT만큼은 뭐 세계 1위 독보적인 영역이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는 ICT 외에도 ICT 인근 산업들만큼은 정말 독보적으로 잘하죠. 그럼 정부 중에서도 이제 한국은행이라는 또 큰 금융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네. 한국은행이 최근에 이런 금융정책에 대해서 어떤 판단을 하고 좋습니다. 너무 좋은 말씀입니다. 광범위한 이제 큰 그림을 그렸을 때 이제 두 가지 정책이 있다 그러면 하나가 이제 통화 정책이고 그다음 하나가 이제 재정 정책이라고 했을 때 네. 저는 이제 통화 정책 관점에서는 일단 제1의 목표가 물가 안정이고 두 번째 목표가 경기 안정인데 세 번째가 금융 안정이라고 했을 때 지금은 어쨌든 물가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는 물론 여러분들이 체감 물가를 고려했을 때는 도저히 물가 안정 안 됐다라고 생각하시겠지만 물가 안정 목표 1.6%까지 왔기 때문에 더 이상 물가 안정 목표를 2%를 밑돌기까지 했기 때문에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입장이다라고 한국은행은 판단할 거라고 생각하고요. 두 번째 경기 안정 목표라는 관점에서도 도소매 판매액 지수 증감률로 봤을 때 24년 상반기 마이너스 2.5%입니다. 내수 경기 정말 이보다 힘든 적이 없습니다. 코로나19 때보다 더 심각합니다. 더 이상 금리 인하를 통화정책 관점, 그러니까 금리 인하한다고 이게 살아난다는 것은 아니지만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금리 인하를 미룰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인해 야기될 금융 불안정은 괜찮습니까? 안 괜찮습니다. 금융 안정 어떡합니까? 가계부채 더 늘어날 텐데요. 부동산 가격 더 상승하는 거 아닙니까? 이 문제 어떡합니까? 이걸 정부가 지금 해결해야 됩니다. 정부가 뒷짐지고 있으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을 정부가 나서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사실은 제가 한국은행을 변호할 목적이 전혀 아니고요. 한국은행도 이번에 금리를 인하하기 전에 9월 달에 낸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되게 인상적인 자료를 냈어요. 제가 그 자료를 보고 좀 놀랐는데 이 자료 보고 저는 금리 인하할 거라고 거의 단언을 했어요. 저는 그때 이 자료입니다. 한번 잠깐 볼까요? 제가 살짝만 설명, 좀 어려운 내용이니까 살짝만 말씀드릴게요. 최근 금리 인하한 주요국의 금융안정 상황. 한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한 미국, 유로존, 스위스, 뉴질랜드, 캐나다, 영국, 스웨덴. 얘네들이 한국보다 먼저 금리 인하했는데 가계부채가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얘네들의 주택가격이 안정적으로 관리됐다. 왜 그랬나 봤더니 정부가 노력했다더라. 어떤 노력했나? 거시 건전성 정책을 운용했다. 스트레스 금리를 적용했다. LTV를 강화했다. DTI를 도입했다. 부동산 익스포저 위험 가중치를 하한을 했다. 주담대 조치를 했다. DSR 한도를 조정했다. 신용리스크 위험 가중자산에 대한 이게 뭡니까? 통화정책 관점에서는 더는 물러설 수 없을 만큼 금리 인하를 해야 되는 상황이라고 판단하고 통화정책 기조를 전환했다라고 한다면 정부는 정부대로 이 부작용, 자산시장이나 가계부채에 미칠 금융불안정을 야기할 부작용을 해소하기 위한 움직임을 이미부터 했어야 됩니다. 늦었다라는 거죠. 그런 것을 금융위, 국토부, 기재부 늦었습니다. 지금부터 더 나서서 추가적인 금융불안, 추가적인 주택가격 불안, 가계부채 급등 이런 현상으로
야기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저는 굉장히 강하게 하고 있습니다. 네, 좋은 말씀입니다. 사실 정책이라는 건 금융과 재정 정책이 밸런스를 맞고 서로 이렇게 발이 걷듯이 같이 가줘야 되는데 지금 대한민국에서는 금융과 재정 정책이 같이 보조를 못 맞추는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좀 안타까운 측면이 있고 특히 대한민국의 경제는 사실 내수가 작고 그리고 수출이 클 뿐만 아니라 가계부채가 많은 상황 속에서 정책의 중요성이 훨씬 큰데 그래서 좀 아쉬운 측면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2025 피벗 시대 2025년 경제 전망에서 제가 이 표지에서 가장 좋아하는 게 있어요. 뭐냐면 김광석 교수님의 이 걱정 어린 눈빛이에요. 보통 이게 표지 사진을 멋있는 거 넣으려고 하잖아요. 예, 그리고 멋진 거. 그런데 이 표정을 보면요, 걱정 어린 눈빛이 가득해요. 그래서, 김광석 교수님의 진정성을, 이 표지에서 또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가 그냥 책 상상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같이 읽고 고민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멘트로 오늘의 뜨거웠던 그 두 분의 토론을 아마 정리하기 2차전 하시죠, 2차전. 모자라, 그죠? 저는 오늘 김광석 교수님이 오늘 정부랑 기업 얘기하면서 이제 굉장히 목소리를 많이 높이셨는데 거기서도 참 안타까운 거는 어떻게 보면 국가가 생존하기 위해서 이제 혁신을 해야 되고 거기서 구조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는 건데 저희도 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시는 부분들 왜냐하면 직장 상사분 중에서도 생산성이 좀 없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실제로 현장에서 느껴지는 분들이 있으니까 그런 기업이 더 느껴지는 문화도 있을 거고요.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그 개인의 입장에서 또 그 개인을 생존하기 위해서는 또 계속 오래 다녀야 되는 맞아요. 그러니까 국가의 생존과 개인의 생존이 둘 다에게 너무 중요한 거다 보니까 쉽게 구조조정을 할 수도 없고 당할 수도 없는 아마 그건 다 공감하시니까 굉장히 안타깝지만 근데 또 국가가 그렇다고 해서 뒤처지면 국민 전체가 뒤처지는 거니까 그 어려운 말씀이 되게 와닿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좋습니다. 그래서 교수님의 이 걱정 어린 눈빛이 너무 감정이입이 돼서 말씀드렸었던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피벗의 시대 2025년 경제자문 이 책에는 이제 부동산 외에도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은데 오늘 아무래도 이제 이광수 대표님이 나오시다 보니까 부동산의 주제로 더 많은 이야기 나누었는데 또 다양한 이야기 궁금하신 분들 이 책 보시면 김광수 교수님의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오늘 만난 손님은 김광수 교수님, 이광수 대표님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 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